발작입니다. 자, 발작의 정의를 보시면 뇌에 과도하고 무질서한 정기적인 방출이 원인이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작은 시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간질, 에필lep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인을 보시면 자, 단순 열선 경련이냐 복합 열선 경련이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 시간에 단순 열선 경련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별표라고 했었던 부분이죠. 지속 시간 15분 이내 한 번 발작하면 24시간 이내 재발작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복합 열선 경련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재발하는 것이고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들이죠. 자,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신생아들은요, 발작이 분만할 때 일어나는 손상이요. 또 심한 저손사증이 있을 때, 감염이 있을 때, 선천적으로 뇌 이상이 있을 때 발작을 동반하게 되고요. 영유아 이후에는 사고나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죠. 자, 증상을 보시면 첫 번째로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으로 나눠집니다. 자, 부분 발작도 부분 발작도 두 가지, 단순 부분 발작이냐, 복합 부분 발작이냐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단순 부분 발작은 지속 시간이 1분도 안 되고요. 의식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운동 변화가 부분 발작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형태예요. 그래서 바늘과 핀으로 찌르는 감각이나 저림 감각 등의 감각 증상으로 일반화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연령에나 가능한 게 단순 부분 발작입니다. 그래서 잭소니언 시저와 그 다음에 실비안 시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한쪽 손의 손가락이나 한쪽 발의 발가락 또는 한쪽 얼굴에 강직성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손가락, 발가락 한쪽에 얼굴에 강직성 수축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운동적 사고를 잭소니언 시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비안 시절은 자고 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면에 긴장성, 간대성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타액 분비가 증가하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실비안 시저입니다. 이게 단순 발작의 부분 발작의 예고요. 그 다음에 복합 부분 발작이에요. 자,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형태가 복합 부분 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합적으로 부분 발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의식 장애가 동반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아까 단순 부분 발작에서는 의식 장애는 동반하지 않는다는 거 차이점입니다. 자, 의식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작 기억은 없어요. 내가 발작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전조 증상은 뭐냐면 내가 조금 있다가 발작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드는 게 전조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가 조만간 발작을 하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감각 증상 나타나는 거죠. 또 공포감, 현기증, 의식 상실도 일어나게 되면서 다양한 행동 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동증 동그라미 아세요? 목적 없이 반복되는 무의식 활동을 자동증이라고 하는데 자꾸 입맛 다시기, 입술 빨기, 삼키기, 돌아다니거나 달리 같은 행동들, 길거리 헤매기 이러한 자동증을 동반하는 게 복합 부분 발작입니다. 그 다음에 전신 발작은 4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전신 발작, 강직성, 간대성 발작, 대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발작인데요. 자, 5단계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굴곡, 신전, 진전, 간대기, 발작, 후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굴곡기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5초 동안 의식 상실이 되는 것이 굴곡기. 신전기는 한 30초 동안 혀를 깨물고 무호흡증을 동반하고요. 진전기는 한 10초 정도 걸리고 간대기는 50초 정도 근육 수축과 이완이 교대되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광간략근이 이완이 되면서 이때 소변을 실금으로 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작 후기, 호흡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다가 창백함은 남아 있습니다. 대발작은 그래서 어느 연령에서나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5단계를 거쳐서 대발작이 일어난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결심발작 소발작입니다.
자, 이때는 차이점이 뭐냐면 전조 증상이 없어요. 의식만 잠깐 소실되는데 그것도 30초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 게 소발작이에요. 자, 갑작스러운 짧은 운동 활동이 정지가 오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했던 행동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소발작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하고 있는 활동을 잠깐 중단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원래 활동을 하는 게 소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의식 소실 상태가 있다라는 거고요. 간대성 근경련 발작입니다. 간대성 근경련이라는 것은 근육이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 사지, 몸통의 근육이 반복적으로 갑자기 딱딱해지는, 경직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무긴장성 발작은 자, 갑작스러운 근육 긴장이 안 되는, 상실이 되는 거죠. 의식도 떨어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긴장이 떨어지는 거, 이거를 무긴장성 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럽게 목을 떨어뜨리고 땅으로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 이게 무긴장성 발작입니다. 진단을 보시면 건강력 사정하셔야 되겠고, 신체 검진하고, 요추천자, 의식정도, 에로시죠, 반사, 감각운동 변화도 체크하시고요. CT, MRI, EEG, PET죠. 그죠?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치료는 먼저, 내과적인 치료는 약물 투여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항경련제들이 투여되는데 대표적인 항경련제들이 페노바비탈, 페니토인이죠. 페니토인이 딜란딘이죠. 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투여해야 되고요. 자, 2, 3년 동안 길게 먹어야 되겠죠. 발작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해서 복용해야 되고, 갑작스럽게 끊으면 절대 안 되죠. 점점점 서서히 점차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자, 부작용 보세요. 복시, 졸림, 운동실적,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또 잇몸 출혈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약간호 보세요. 자, 간호를 보시면 투약간호가 있죠. 안전한 투약을 해서 상해가 예방되도록 해야 되고요. 특히 항간질성 약물의 부작용 관찰 발표하세요. 우리가 페니토인이 투여가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페니토인의 부작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잇몸비우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잇몸비우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구강관리 필요성이 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잇몸비우 다모, 그 다음에 운동실조, 안구진당, 오심, 네, 이 중에서는 잇몸비우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것 때문에 구강관리가 꼭 간호중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 후 복용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영양간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영양식이 하셔야 되고, 수분 공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 비타민 D 대사를 억제해서 골연화증 같은 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거대 저하구성 빈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엽산, 칼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가족 대응 돕기입니다. 환자와 가족 교육을 통해서 그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 방법들을 설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동간호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우리 발작할 때 응급처치 교육이 아마 대표적일 것입니다. 자, 아이를 낳고 평평한 곳에 눕혀서 되도록이면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안전한 환경을 확보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손상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침이나 구토물에 의해서 아스퍼레이션 돼서 질식할 수 있죠. 그래서 머리를 옆으로 돌려놓으시거나 추기를 취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쪼이고 있는 옷이라든가 벨트 같은 거 있으면 풀어놔 주셔야 되죠. 머리를 손상을 막기 위해서 머리에 쿠션이나 담요를 머리 뒤에 받쳐주시면 좋고요. 억제대 하지 마시라고요. 억제하지 않도록,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흡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조용한 환경 유지, 프라이버시 유지를 도와주셔야 되겠고, 경련하고 나서 아동이 자면 그냥 자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동 가까이에 머물러서 상황을 잘 관찰하라는 간호가 있게 되죠. 그래서 발작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우리 학교 보건교사로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시면 그림에서 보면
그죠? 이 지금 발작 시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내용이 그림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영어로 쓰긴 하지만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균성 뇌수막염입니다. 뇌수막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세균이 뇌수막에 침범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감염을 뇌수막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인이 뭐냐? 세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보시면 인플루엔자 내막염, 그다음에 내막구균성 내막염, 폐렴규균, 그러니까 그런 세균에 의해서 뇌수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을 세균성 뇌수막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병태 생리를 보면 염증이 먼저 여기도 동반을 하죠. 대표적인 게 상기도 감염이에요. 그래서 상기도 감염, 중이염, 유양돌기염, 부비동염을 동반한 폐혈증이 있는 다음에 수막염이 나타나고요. 자, 이런 비인두 중에 이런 데가 감염이 되죠. 염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균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뇌 척수액으로 들어가서 지주막하 공간을 통해서 이게 훨씬 더 확장해서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증상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굳이 신생아기, 영아, 학년전기, 아동기 이렇게 나누실 필요는 없고요. 자, 아기가 염증이기 때문에 아픈 증상을 서술하시면 되겠죠. 자, 아기가 아프면 어때요? 수유 잘 안 되죠. 빨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설사하거나 구토하거나로도 힘없이 울죠. 그다음에 저체온증, 열이 동반할 수도 있어요. 저체온증도 있을 수 있고요. 모호흡 발작이 있고요. 우리가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세 번째예요. 대천문의 긴장과 팽태죠. 그래서 우리가 뇌 쪽에 뇌책 수역의 흐름을 들어서 염증이 동반하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많아지거나 정체되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내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천문이 팽창한다고 그랬었죠. 우리 천문이 팽창이 아니라 쑥 들어가면 그거 뭐라 그랬었죠? 그건 탈수에 의해서 천문 함몰이라고 그러죠. 그건 탈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천문이 팽창을 한다는 거는 두 개 내압 증가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천문의 긴장과 팽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영아와 학년전기 보세요. 자, 당연히 뇌압이 올라가게 되면 ICP가 상승하게 되면 구토가 일어나게 되죠. 또 하나 고음의 울음소리 이거 발표하세요. 굉장히 하이피치 크라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천문이 팽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경부강직 시 반궁긴장 자세라고 되어 있어요. 반궁긴장이 뭐냐면 여러분 그림 보세요. 머리하고 목이 과신전되죠. 이렇게 쭉 돼 있죠. 이게 반궁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수막염 때는 이런 자세들을 동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기와 청소년기입니다. 자, 헤드액이 되게 심해지죠. 두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포비아, 광선을 비춰주면 그게 또 자극에 의해서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광선공포증이 있게 되고요. 경부강직 나타내게 되고요. 두 개의 납이 상승하면 의식이 따로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의식 수준의 변화, 이런 것, 핵심적인 단어들을 서술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르니 사인과 그 다음에 브루진스키 사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케르닉 사인은 뭐냐면 아기가 앙화이로 누워있죠.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에 그냥 안아기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라 그러면 쉬워요. 그래서 쭉 펴는 신전은 가능한데 자, 그림을 보세요. 대퇴를 복부 쪽으로 끌어당겼다가 익스텐션을 시키면 통증이 유발해요. 그래서 아기가 다리를 못 펴요. 그래서 이게 케르니키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브루진스키 사인은 앙화이에서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아동이 가슴 쪽을 향해서 목을 잡아당겨요. 들면 내막염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그림을 보세요. 다리가 불수의적으로 고관절 무릎이 굴곡되는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증상에서 대천문의 긴장과 팽대, 그 다음에 구토, 고음의 울음소리, 발열, 대천문 팽대, 그 다음에 반궁긴장, 두통, 광선공포증, 경부간직, 의식상태 변화 이거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케르니키 사인하고 브루진스키 사인 서술하시면 되겠죠. 진단은 CT, MRI를 하면 되고요. 뇌척수액 검사는 뭘 통해서 하죠? 우리 요추천자 통해서 뇌청수액을 검사하게 되죠. 색깔은 원래 어때야 돼요?
맑아야 돼요. 그렇죠? 노란 얇은 약간 옐로우시한 맑은 컬러거든요. 근데 탁한 터비드가 심해진 거죠. 압력이 증가하고 백혈구 감염이니까 백혈구가 증가되어 있고요. 포도당은 왜 떨어져 있을까요? 다 증가인데 포도당만 저하네요. 왜요? 그쵸? 세균이요. 여기서 얘가 포도당을 자기 먹이로 삼아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척수액에서는 포도당 수치가 저하됐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 상승하는 거는 CRP 수치가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CSF에서도 단백질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람 연색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죠. WBC, 그 다음에 CRP가 C 프로테인, 리액티브 프로테인이죠. 단백질 반응 검사죠. 증가하고요. 피에서도 혈액배양 검사죠. 그래서 내 수막염일 때는 피로 하는 검사를 해야 되고요. 동시에 요추천자를 통해서 내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피와 검사 결과와 내척수액 검사 결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자, 치료는 염증이기 때문에 항생제 요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지요법, 발열, 열로 인한 탈수가 또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탈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죠. 수술은 내실 문합술이죠.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간호를 보시면 일단 격리, 세균에 의한 거니까 격리해야 되고 LOC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활력 증상을 사정하셔야 되겠고 의식 수준, 신경학적 증상 사정, 그 다음에 천문이 팽창하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부위를 측정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머리에 뇌압이 상승하면 두위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머리 둘레도 측정하셔야 되겠고 자, 머리를 들 때 두통을 호소하게 되기 때문에 베개를 베지 않는 상태에서 침상 머리를 약간 올리시는 게 좋고요. 목을 잘 지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자극이 주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극이 줄이기 위해서 약간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주셔야 되고 또 포토포비아, 광선공포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광선도 없는 어두운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열이 날 수 있겠다 그랬죠. 그래서 열 조절하시고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상태에 대해서 부모에게 설명하고 부모를 지지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전체적인 거를 간호를 서술하시면 되겠고요.